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동해 송 이사님께서 관리지역 이제 추진 이제 경과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말씀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멀죠. 먼데 이제 그 시작은 이제 그 관리지역 모아타운 그 결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오는데,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아타운 이제 이 결정까지, 구역 결정까지는 이제 강북구에서 이제 쭉 지원해가지고 뭐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강북구에서 다 끌고 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나면은 왜 강북구청에서 왜 그 다음에 안 해주느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강북구는 이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나 똑같아요. 모든 사업이. 자,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관련인데, 아직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게 최종 결정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소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분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이, 지금 그 가로주택 구역 몇 구역이고 모아타운이 어디인데 우리 집은 분담금 얼마 나올까? 아직 알 수가 없죠. 왜?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좀 조합원분들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오해냐면, 종전평가가 너무 낮아서 난 사업 못하겠다. 이런 경우. 이게 사업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평가랑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분담금이 너무 많다. 이것도 잘못된 편견이에요. 조합원 분양가가 높고 낮은 게 분담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획 결정이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 서로 논의하고 또 공부할 것도 공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조합을 설립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죠. SH라는 건 서울도시공사, 서울시의 이제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정 조건이 있고 동의를 하고 또 협약이 돼야겠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들어보셨죠. 신탁사. 우리나라에 이제 14개의 신탁사가 있는데 신탁사가 우리한테 시행을 맡겨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대행을 맡겨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동의서를 내고 조합 설립을 해서 갈 거다.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서 낸 분들은 조합원이 되겠죠. 자, 우리끼리 해서 이제 협력업체도 뽑고 나중에 시공사도 뽑고 해가지고 우리가 갈 거야. 그러면은 뭐 의사결정, 사업하다 보면 중요한 결정이 있죠. 중요한 결정을 강북구청에서 해주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조합 설립하면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뭐 시공사를 어떻게 뽑을 거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결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조합 설립을 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하겠죠. 동의서는 그 전에 추진 주체가 있죠. 준비위원회가 있을 거고 거기서 동의서를 내주세요 하고 토지증 소유자한테 요청을 할 거예요. 그냥 요청은 또 못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토지증 소유자한테. 분담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지금 그 다세대 몇 호에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감정평가를 하면 계략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때 분담금 몇 평 가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정확치는 않아요. 자,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송 이사님이 우리 계략적인 이제 조감도식으로 보여줬죠. 그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초 계획을 세울 때 계략적으로 이 정도 볼륨이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조합 설립하거나 좀 진행하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합 설립 동의서에 담습니다. 담고 이제 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부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아마 시행령 23조 1항일 텐데 여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한테
그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동의서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성명 기재 누가 하죠? 동의하는 사람이 자필로 씁니다. 쓰고 거기에 옛날엔 인감도장 날인하고 그랬죠. 지금은 주장 날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의서 안에 그러면 옛날에는 또 인감도장 찍고 뭐 했죠?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하고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는데 자,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동의서를 이제 받으러 다니는 거 보면은 똑같은 사람한테 여러 명이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과거에는 뭐 이게 허위로 받았네. 나는 여기서 이런 의사가 없었는데 왜 내가 도장 안 찍어 있냐. 이런 문제도 많고 고소고발 사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민동의서를 사용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이 거민은 누가 해주냐? 강북구청에서 해줍니다. 강북구청에서 동의서 양식에 그 안에 우리 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기록돼야 될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물론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확인을 하고, 이 내용이 다 맞으면 거기다가 거민 날인을 해주는 거예요. 또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민 날인되지 않는 동의서를 가지고 동의서를 냈다. 이건 효력이 없어요. 오로지 거민 동의서만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통상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조합 설립 동의서인데요. 앞 페이지에 보면은 뭐 주소 성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각종 뭐 이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 붙어 있어요. 딸랑 한 장짜리는 아닙니다. 뒤에 뭐 뒷면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그때 가서 또 보시면은 나와 있고, 또 아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령 우리가 인터넷에 많이 볼 수 있죠. 법령에 보면은 첨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그 별지 서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식을 보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동의서에. 조합 정관에 따라서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 처분 시 임정산하고 그때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죠? 분담금을 어떻게 걷고 낸다는 내용이 동의서도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동의서 끝나면은 조합 정관에 딱 들어갑니다. 통상 이제 동의서, 조합 정관, 창립총회 이 세 개가 조합 설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거든요. 일단 기본이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내고 또 동의 받을 때도 조합 정관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 정관은 그러면 뭐 우리 추진 주체끼리 조합 정관 우리가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표준 정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관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 내용만 반영해서 넣습니다. 그런 게 동의서라 보시면 되고요. 또 동의서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철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철회. 내가 동의서를 냈는데 내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보름 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30일이 넘어가면 철회는 안 받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철회 가능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0일까지만 받아주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동의를 좀 늦게 냈어. 늦게 낸 상태에서 이미 창립총회를 해버렸습니다. 30일 내에 있는데 이때 철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철회하려고 했는데 벌써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네? 철회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지만 그 사이에 창립총회를 했다든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했다. 또는 조합 방식 말고도 또 있죠. 자, 시행자를 지정하겠다. 자, 조합 방식 말고도 시행 방법이 공공에서 한다든가 신탁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조합설립 동의서가 아니라 지정개발자, 보통 시행자를 어디로 지정하겠다 이런 동의서 낼 수도 있어요. 조합설립 안 하고. 그거 역시 철회도 똑같습니다. 30일 내로 철회할 수 있고요. 근데 이미 인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철회 불가하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보통 사업 추진 주체가 동의서를 받기 전에 소진 소유자한테 고지하게 되고요. 그 내용 자체는 동의서 양식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철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방금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조합 설립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추진 주체가 설계를 바꿨어. 그럼 30일이 넘어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거의 다 30일 내 철회 가능하고, 그리고 철회하려면은
구청에 하나 보내고 추진주체에 철회 문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조합 설립에 대한 게 다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제가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조금 지나야 요 단계가 올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히 들으면 되고 오늘은 이 분담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를 듣고 가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위에만 보시면 되고요. 저쪽 보시기에 맨 왼쪽에 이제 집 하나 그려져 있죠. 요게 개발하기 전에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집은 일반적으로 이제 A, B가 소유하고 있는데 구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구분 소유라는 건 뭐냐면 집은 분명히 주소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70제곱미터, B는 80제곱미터, 땅은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요 집을 철거를 하고 새로 3층짜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죠? 제가 직접 철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 짓는데 여기 지하 파고 골조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건설회사에 의뢰를 해야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설계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인허가 하려면 인허가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합해서 다 하나의 업체한테 맡겼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하나 업체에 맡길 수는 없어요. 각각 다 뽑아야 되는데, 자, 여긴 가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맡겼더니 3층짜리 짓는데 12억을 달라고 합니다. 공사비, 설계비, 각종 행정용역비까지 다 12억. 자, 12억을 누가 내죠? AB가 내죠. 건축주가 당연히 내죠. 누가 대신 내주는 건 없어요. 이 12억이 뭐예요? 분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짓는데 건축비 다 냈어. 그게 분담금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짓는데 옆에 땅을 또 샀어요. 이만큼. 땅을 한 2평 샀어요. 만약에 이 2평 사는 게 2억이라고 하면은 이 돈 또 누가 내? AB가 내죠. 건축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2평 더 내면 2억이라면 14억 내는 거예요. 이게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은 뭐다 그러면 건축비가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소규모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율이 어떻고 종전평가가 어떻고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분담금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가로택 정비 사업을 하나 뭘 하든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는 만약에 이게 아파트는 아니겠죠. 3층이니까 보통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다세대나 되겠지만 아파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아파트는 뭐가 있죠?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안에 기계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 면적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지상 면적이 100이면요. 지하 한 60 정도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아파트는 막 25층, 30층짜리도 있고 15층 있는데 지하는 그래봐야 지하 1층, 2층밖에 더 안 파지 않냐? 말이 되냐? 지상의 60%가 지하에 있다는 거. 말이 됩니다. 왜? 지하는 통으로 파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34평 아파트 있죠? 34평 아파트의 연면적은 뭘까? 34평은 분양면적이라고 합니다. 분양면적. 34평의 연면적은 뭐냐면 지하 주차장까지 다 합했을 때 그러면 55평 정도가 나와요. 공사는 이 55평을 하는 거지 위에 있는 분양면적, 지상만 공사하는 게 아니죠. 그럼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지상 공사비, 지하 공사비 다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55평에 대해서 34평. 이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상이 250제곱미터입니다. 70평 정도 좀 넘겠죠. 지하는 150제곱미터, 합해서 400제곱미터를 짓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억, 이 정도가 든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A, B가 생각할 때, 야, 우리가 3층 지면은 한 층당 한 명씩만 분양받으면 되니까 3층 필요 없지 않냐? 요거는 일반한테 분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하자. 그래서 3층은, 자, 80제곱미터예요. 2층 85제곱미터, 1층 85제곱미터. 이건 지상 면적입니다. 지상 면적은 분양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층에 대해서 자, 이거는 남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팔기는데 자, 인근에 이제
그 중개사무소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8억에 팔 수 있대요. 8억에. 자, 8억에 팔 때 이 수입은 누구 거죠? 시공사 건가요? 아니죠. AB 거예요. AB 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똑같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가로택 정비세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A, B는 자, 이 12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중에 1층, 2층에 각각 분양을 받고요. 근데 이때에 A, B가 내야 될 돈 합계는 얼마일까요? 4억이죠. 12억 낼 거고 8억은 수익 들어오니까 빼면 4억. 4억 내고 A, B는 1층, 2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이 4억이 뭐예요? 분담금. A, B가 낼 분담금의 합계입니다. 합계. 자, 그런데 A, B 2억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A, B가 이게 뭐 친형제간도 아니고 남남이에요. 서로 이해득실 관계에서 이게 4억인데 자, A는 야 2억씩 내면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B한테. 근데 B는 기분이 나빠. 왜 나쁘죠? B는 나는 1층 갔는데 A 너는 2층에 갔잖아. 너는 더 좋은 데 갔는데 왜 내가 너랑 똑같이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분양가를 객관적으로 차등을 하면 돼요. 4억인데 2억씩 내는 게 아니라 A가 2층이 더 비싸니까 2억 2천 내고 1억 8천 내면 되지 않냐. 서로 합의하면 돼요. 근데 합의가 될까요? 안 돼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네가 더 내야지.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면적 똑같으니까 싸워요. 이 싸움을 중지할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감정평가. 그래서 야, 그럼 제3자한테 맡겨보자. 감정평가를 통해서 너네 집 보고 우리 집 보고 같이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종무자산 평가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얘가 뭐 한 그 2억 1천만 원 내고 1억 9천만 원 낼 수도 있고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A, B나 서로 약속한 거니까 제3자가 하는 거. 근데 감정평가 할 때 야, 저 감정평가가 A랑 친할지도 몰라. 의심스럽죠? 하나 더 뽑아. 구청에서 그럼 복수평가 할게. 2개 뽑아가지고 산술평균 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서로 A, B가 서로 공정하구나. 내가 덜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거. 이게 조합원 분양가예요. 그런데 자,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든 A, B가 내는 건 4억입니다. 이건 변치가 않아요. 분양가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집 지을 때 A와 B가 똑같이 면적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따지고 보니까. A는 70제곱미터, B는 80제곱미터예요. 자, A랑 B랑 볼 때 B는 야, 내가 더 많이 출자를 했어. 사업을 출자했으면은 사업 이익은 출자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죠, 보통. 우리는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자, 똑같은 면적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출자액이 많으니까 돈은 내가 더 덜 내야 돼. 이렇게 B는 얘기합니다. A가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 근데 A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A와 B가 A는 야, 난 70제곱미터밖에 안 되지만 우리 집 거실 앞에서 보면은 앞에 공원이 보이고 좋은 데야. 야, 너는 뒤에 옹벽을 바라보는 데 아니야. 누가 봐도 내가 더 비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B는 무슨 소리야. 어차피 집은 하나인데. 얘기합니다. 자,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출자 비율을 맞추는 건데 이거 역시 감정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7대 8이냐 7.5대 7.5냐 이 비율을 정하는 게 종전자산 평가예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를 금액을 높이 받아야 될까요? 낮이 받아야 될까요? 다 필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뭐 조합에서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해서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종전자산 평가한 지가 5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재평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대.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평가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평가를 얘가 만약에 7억, 8억인데 70억, 80억으로 올렸어. 그렇다고 분담금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요게 정비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요 그림에서 응용을 하면 어느 날 시공사가 12억 원 가지고 400제곱미터를 공사를 하기로 한 시공사가 갑자기 물가가 올랐다고 13억을 달라고 합니다. 13억을. 그러면 AP가 내는 분담금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2억 빼기 8억이 었으니까 4억이었는데 공사비를 딱 1억 올렸더니 13억 빼기 8억이 됐죠. 5억이 돼버렸어요. 5억. AP가 낼 돈이.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분담금은 사업비다. 그냥 공사비예요. 공사비 오르면 오른 만큼 그대로 더 내는 겁니다. 비례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는 겁니다. 다만 비례율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5억 가지고 어떻게 나눌 거냐를 얘기하는 거지 분담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또 나쁜 일만 생겼냐? 좋은 일도 생겼어요. 이 8억 원인데 일반 분양할 때 분양하려고 보니까 8억이 10억이 됐어. 분양가 올랐죠. 그러면 일반 분양이 올랐더니 당연히 분담금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분담금은 뭐다?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 공사비가 얼마냐,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저 분양가는 뭐냐? 이것도 역시 비율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이게 오른다고, 분양가 오른다고 더 내고, 분양가 내린다고 덜 내고, 이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A, B가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술 얘기는 하지 말고요. 저녁 먹고, A가, 야, 근데 우리가 입주하는 이 1호, 2호는 분양가가 얼마지? B가 그냥 뭐 평당 1,000만 원씩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분양 면적이 85제곱미터니까 한 24평 정도 되겠죠. 얘기합니다. A가 무슨 소리야? 평당 1억 하자. 24억이냐? 2억 4천이냐? 그게 뭐라고? 그냥 B가 그럴 거면은 평당 10억 하자. 240억 우리 분양가. 그런다고 A, B가 내는 분담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이제 쭉 진행하시다가 분양가에 대해서 뭐 누가 이제 들으셨잖아요. 야, 저 분양가를 내려야 돼.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소용없다. 종전 평가를 올려야 돼.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그림 가지고.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간단한 사업인데 도대체 비례율은 뭐야 도대체 비례율? 비례율은 뭘까요? 비례율 설명을 요걸로 먼저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비례율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조금 전까지는 2명이었잖아요. 사람이 많아졌어. 많아지면 이제부터는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종전 평가를 해도 뭐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넘고 아파트 짓는 것도 200세대가 넘어.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단지를 만들고자 우리 예를 들어서 수유동의 뭐 지역에 토지인 소유자 이렇게 다 하나씩 토지인 소유자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단지를 만들 거예요. 이 중에서는 조합원 분양분 한 4천억 정도가 있고 일반 분양분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요. 5천억 정도. 5천억 매출을 위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자, 요 사업 계획을 쭉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가를 보겠죠.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일반 분양할 시기에 제일 높은 가격만 받으면 돼요. 왜죠?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 분담금이 작아져. 근데 그렇다고 분양 안 될 돈, 분양가를 높여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분양이 돼버리면 원래 받고자 하는 분양가보다 매출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장에 맞는 적정 가격을 통해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 일반 분양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조합은 높게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요런 계획인데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필요하죠. 설계비도 필요하죠. 뭐 금융비용도 필요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필요해요. 보니까 한 3,100억 정도가 들어요. 계산해 보니까. 자, 그러면 총 수입, 총 매출 5천억에다가 비용 3,500억 빼면은
뭐가 나오죠? 개발이익이 나와요. 개발이익. 개발이익 1,900억이 나옵니다. 자, 이 개발이익이 누구 거다? 출자한 사람들 거예요. 종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1,900억을 가져가면 돼요, 이제는. 아파트 안 가져가면 돈으로 가져가겠죠, 보통.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1,900억을 어떻게 나눠갈까? 이 고민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는 A와 B가 서로 출자한 지분 비율을 가지고 서로 싸울 때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은 100명의 각각의 출자 비율을 구하면 돼요. 나는 1%, 너는 0.3%, 당신은, 저쪽에 있는 당신은 뭐 좀 크니까 2%.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출자 비율. 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0.3%에 해당했다. 그러면 이 0.3%의 비율 가지고 개발이익을 0.3%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보통. 자, 그러면 A가 이제 감정평가했던 6억이 나왔어요. 6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2천억인데 전체가 2천억 중에서 이 6억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중요해요. 0.3%에 해당한다고 결정이 닿습니다. 나는 A는 0.3%에 대해서 가져가면 돼요. 1,900을 곱하기 0.3%. 얼마일까요? 1,900 곱하기 0.3% 하니까는 5.7억이 나옵니다. 5.7억인데 5.7억만큼 뭘로 가져가요? 아파트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파트 보니까 5.7억짜리 딱 맞춰서 집을 지어주진 않아. 보니까는 8억짜리 집이 있네? 요거 가져가겠다. 부족하죠? 부족한 돈 얼마예요? 2.3억이 부족해. 요게 뭐예요? 분담금. 요거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분담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A도 있고 B, C도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종전평가를 하면 비율을 제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금액을 제공해요. 비율은 한꺼번에 하면 돼요. 어떻게? 전체 보니까 2천억, 개발이익 1,900억, 비율 보니까 95%네? 그냥 그러면 평가액 곱하기 95 하면은 1,900억이 나오잖아요. A에 대한 평가액 6억 하면은 곱하기 95% 하면은 1,900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율을 구하는 게 비례율을 구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선을 하나 쭉 그으면요. 위에가 분자, 밑에가 분모예요. 분자에는 총 매출, 조합원 분양가 전체,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전체가 총 매출이죠.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개발이익. 요 개발이익을 분자에 두고 분모는 우리가 출자한 금액 전체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그러니까 비례율 자체는 뭐다? 아까 설명드린 요거. A, B가 이제 그 짓고 난 다음에 2층 2호, 1층 1호에 들어갈 때의 분담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눌 때 필요한 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 자체는 자, 저기는 비례율이 높으니까 사업성이 좋다. 저기는 비례율이 낮으니까 사업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강북구에 모아타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야, 어디는 비례율이 100%니까 사업 좋은데 우리는 왜 85%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저쪽을 보니까 160%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분담금이 그 비율만큼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분담금은 총사업비 빼기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익비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럼 그런 현상이 나올까?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자, 요 분모에 해당하는 요 종전자산이 있죠. 요게 아주 불확실합니다. 왜 불확실할까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개발하는 이 지역의 땅값은 오르죠. 땅값 올라요. 집값도 오르고. 그죠? 그러면 이 종전자산 평가를 하면은 좀 지나서 평가하면 6억이 8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계속 6억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 종전자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관리처분 때 되면은 거의 100%나 95% 여기에 다 맞춰집니다. 왜? 종전평가 실제 해버리면 오르니까. 사업 초기는. 근데 어떤 데는 사업 초반에도 불구하고 8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여기는 용적률이 낮아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용적률도 똑같아.
근데 우리만 85%야. 거의 대부분 원인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지역은 보통 이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개발이 될 거야. 개발이 되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투자를 먼저 해야지. 이런 데 많죠. 이미 개발 예정지 그런 데는 이미 올라 있어요. 올라 있으면 그 가격이 반영돼서 분모가 큽니다. 분모가 크면 당연히 비례율은 낮아지는 거고 어떤 데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혀 개발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개발해준대. 근데 거기는 이미 종전자산을 보니까 실거래가 이런 것들이 개발 계획이라는 개념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종전자산이 낮겠죠. 그게 낮아요. 그런 데는 비례율이 막 120, 130% 나와요. 이걸 억지로 우리는 100%에 맞춰야 되니까는 종전을 좀 낮게 한다. 이거는 우리는 또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160이 되든 80이 되든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가고 나중에 점점 사업이 흐르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 시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기문 건축심의 시점까지 가면 비례율이 정상적으로 이제 종전평가가 올라가면서 맞춰지는 거가 되는 거지 비율이 낮다고 사업 안 하고 높다고 사업 안 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비례율의 공식인데 조금 전에 요 그림이 그대로 이제 글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그림 보시면요. 위에 총매출, 일반 분양 수입 전체, 조합 분양 수입 전체, 빼기 총사업비는 개발이익이라고 했죠. 분자에 있고 출자한 거 전체 종전자산 평가 총액이 분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그러면 일반 분양가하고 총사업비 파란색 글씨로 제 표시했죠.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하면 조합원 전체가 낼 분담금 총액이 나옵니다. 분담금을 계산할 때는 전체를 계산할 땐 조합 분양가 필요 없고요. 종전자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총사업비와 일반 분양 수입만 필요해요. 나눌 때가 비례율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나누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 종전자산 평가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비례율 공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비례율은 요 공식 말고 옆으로 가보시면 조합원 분양가 총액 빼기 분담금 총액 나누기 종전자산 평가 총액이 됩니다. 요게 비례율 공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산수 배우고 다 했잖아요. 요 가로를 풀어버리고요. 일반 분양가를 이 뒤로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가는 여기 더하기가 됐죠. 일반 분양가. 근데 여기다 가로를 또 치면은 빼기가 바뀌죠.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 되죠. 그럼 뭐예요? 아까 그랬죠.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은 총분담금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비례율 공식은 이렇습니다. 비례율 공식에서 비례율 공식을 딱 보면 조합원 분양가를 백날 올려봐야 백날 내려봐야 분담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왜? 분담금이 이미 결정돼 있는 거니까. 평가액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꼭 앞으로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서 분담금을 보실 때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분담금을 만드는 가장 큰 게 사업비라고 그랬죠. 사업비, 공사비가 있고요. 설계비, 각종 금융비용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항목으로 따지면 이걸 구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하나 설명하려면 오늘 4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계략적으로 이제 보통 총괄표를 만들면요. 이렇게 만드는데, 사업비 항목은 한 50가지가 좀 넘어요. 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공사비.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하면은 어디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디는 700만 원대 후반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어제는 오늘보다 쌌겠죠. 근데 이제 올해 2025년 1월부터 하면은 공사비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거의 공사비 지수는 131 정도에 고정돼 있고요. 근데 앞으로 공사비 내리면 우리가 그때 하면 되지 않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왜? 자, 서울시의 이제 2030 그 기본 계획을 보면요. 거기 이제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은 우리가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친환경, 장수명 주택, 에너지 등급, 제로 에너지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의 품질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이건 국가 목표입니다. 국가 목표. 높이면 높을수록 공사비는 올라가요. 앞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건비는 매년 한 5.5%씩 올랐잖아요. 보통 3년간 인건비 상승이 한 14.5%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1년에 5%는 오른 거예요. 16.5%. 5% 정도 오른 겁니다. 그 총 공사비에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한 55에서 60% 정도 되면은 계속 앞으로 오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료 같으면은 작년까지 계산하면 3년간 산업용 전기료가 60% 올랐어요. 60% 올랐더니 앞뜨거 했죠. 왜? 철근하고 시멘트를 제조하는데 드는 원가 중에 한 20%가 전기료예요. 철강도 전기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산업용 전기료는 이제 그만 올려야겠죠. 그래도 올릴 겁니다. 그만 올리면 어디다 올릴까요? 여러분들 가정용 전기료가 오를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사비를 올리는 거,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는 꾸준히 대비해서 뭐 사업 속도를 빨리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 방식, 공공시행, 신탁 방식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특히 이제 공공 방식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신탁과 조합 방식이 궁금한데 결과적인 걸 먼저 얘기하면 어떤 게 더 훨씬 좋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다. 신탁 방식으로 이제 준공된 데에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탁 방식은 2016년부터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한 거는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시공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조합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또 여기는 신탁 업체라는 그룹이 있고 한 1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4개가 있고 여기도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면서 사업 시행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조합 방식은 처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내고 조합원들이 시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조합원들이 해요. 그리고 책임도 누가 져요? 조합원이 져야죠. 결정한 사람이 져야죠. 짓고 자, 뭐가 좋냐? 주민이 직접 참여하니까 확실하죠. 나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원인들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탁 방식은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되고 우리가 뭐 공사비도 주고 다 줄 거야. 대신 조합원들, 토진 소유자는 뭐해? 분담금만 내면 돼. 얼만큼? 원래 조합 방식으로 하던 것보다 좀 더 내야 돼. 어떻게?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수수료.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는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게 신탁사고 똑같은 구조가 LH나 SH로 똑같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공공시행이 그나마 좀 싸겠죠. 신탁은 민간이에요. 아직은. 좀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탁과 조합 방식이 서로 싸울 때는 조합 방식에서는 신탁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세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이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신탁은 그 정도 받고 우리가 해주면 사업 기간도 땡겨주고 또 사업비 계산할 때도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비도 안 쓰게 하고 자, 이런 논리입니다. 자, 뭐 조합은 세대당 2천만 원 이상 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아낄래.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정답은 매직 솔루션은 없다. 이게 아직까지 결론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를 결정하면 끝까지 그걸로 가셔라.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제가 신탁을 원했는데 조합 방식이 결정됐어. 그럼 저는 조합 방식에 표를 던져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는 신탁이 정말 싫은데 신탁으로 대다수 결정했다. 그럼 나는 거기 협조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게 정비 사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좀 복잡한 거 같은데 요거는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사항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 정비 사업의 의사결정은 법령과 특히 정관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죠? 보통 총회 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된 거예요. 난 참석 안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다 왔어야죠. 이게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계속 나는 참여 안 할 거다. 그럴 거면은 애초에 동의하지 마시고 현금 청산으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한번 했으면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저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인데 절대 이런 거 누구나 다 한 표씩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존중하지 않으면 사업은 산으로 갑니다. 모아타운은 혼자서 우리 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주택 여러 개가 합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구역별로 따로따로 한다. 쟤보다는 우리가 더 빨라야지. 쟤보다 우리가 쟤네가 그 기부 체납할 거를 쟤네가 더 내게 하고 우리가 좀 덜 내야지.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쟤네가 낼 거 우리가 좀 더 내자. 더 내고 혜택을 좀 같이 받자. 어차피 혜택은 서로 골고루 나눠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핵심은 다른 인근 가로택하고 같이 협력 조화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진 주체는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 전략을 해주십사하는 게 항상 부탁을 많이 하는데 추진 주체는 처음에는 준비위원회가 되겠죠. 준비위원회쯤 되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일반 소유자하고는 눈높이가 비슷해요. 이제 만약에 조합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접하는 지식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조합에서 보면은 야 저번에 분명히 내가 통지하고 고지했는데 왜 또 물어봐 이렇게 되죠. 조합원들은 야 원래 같이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면 서운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벌어지면 또 분쟁 생기고 반대파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누가 많이 맞춰야 되냐? 집행부가 맞춥니다. 집행부는 조합원 눈높이에 맞춰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소진 소유자거든요. 다른 이제 재건축에.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안내문이 오잖아요. 저는 안 읽어요. 근데 5번 오면 읽습니다. 5번 오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5번 보내면 돼요. 이런 식 마인드로 추진하시면은 훨씬 진행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계획과 일정을 야 우리 목표는 1년 내로 건축심의 받는 거야. 그래서 사업계획 짤 때 1년 내로 건축심의 받는 걸 짭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업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남들이 1년 반 걸렸으면 1년 반으로 잡습니다. 목표는 짧게 잡아도 사업비나 일정은 보편적으로 잡아라.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거라서 요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